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재벌가 중에 가장 강력한 꼴통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조카 신동학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신격호는 롯데그룹을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신격호는 1921년 11월 3일에 경남 울산에서 가난한 농부의 오남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거들다가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울산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1938년 졸업하면서 경남도립종축장의 기수보로 취업했는데 주 업무는 양털 깎기와 양돈 등이었고 박공이었습니다. 부산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에 머물며 사업가의 꿈을 키우던 신격호는 1941년 부인 노순화 사이에서 낳은 딸인 신영자를 비롯해 가족과 고향을 모두 버리고 성공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도쿄에 도착해 방을 하나 빌려 자취하면서 우유 배달 일을 하며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부의 야간부 화공과에서 학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성실함을 알아본 하나미치라는 사람이 5만 엔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면서 공장을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전쟁통에 수요가 충분했던 커팅오일과 밥솥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공장이 폭격을 당해서 완파되는 바람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다시 하나미치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커팅오일 공장을 운영하는데 1년 반 뒤에 다시 미군의 폭격으로 폭삭 망합니다. 지질이 운도 없었죠. 이로 인해 하나미치도 살 길을 찾으라고 위로를 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포기합니다. 이에 신격호는 죽을 땐 죽더라도 자신에게 거금을 빌려준 하나미치에게 빌린 돈이라도 갚자는 심정으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1946년에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세탁비누, 세수비누, 포마드, 크림 등 유지류를 만드는 공장을 오픈합니다. 다행히도 장사는 상당히 잘 되었고 솥단지 하나로 시작해 1년 반 만에 하나미치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집 한 채까지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격호는 약간 남은 미천으로 파리 특수화학 연구소를 차리고 유지류나 특수고무 같은 물질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시에 시판되고 있는 껌들을 죄다 사다가 한 번씩 다 씹어보고 각각의 껌들에 한두 가지씩 존재하는 장점들을 모두 집약해서 껌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신격호가 이렇게 개발한 껌이 인기가 엄청 좋아서 과자점 주인들이 서로 납품하겠다고 신격호의 연구소 앞은 운전성시가 됩니다. 이에 신격호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껌을 팔기로 하는데 이것이 1948년 현 롯데그룹의 모체인 다툴롯데입니다. 창립 당시 일본 정부가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제정한 콩위생법은 오히려 롯데의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당시에 롯데껌은 타업체보다 품질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서 제과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신격호 회장에게 정부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지원을 해줄 테니 고국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이에 신 회장은 모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해 롯데제과를 세웁니다. 롯데제과는 이미 일본에서 성공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시 혜태, 크라운, 오리온이 장악하고 있던 한국 제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고만고만한 제과 회사로 그칠 뻔했던 롯데의 명운이 바뀌게 된 것은 엉뚱한 사건 때문인데 1970년 서울시의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 결과 롯데제과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는데 이것이 롯데가 한국에서 급성장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서울에는 변변한 고급 호텔이 없어 국빈들이 방한했을 때 묵을 만한 장소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격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고급 호텔이 하나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고급 호텔 사업은 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롯데제과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신격호 회장을 이용하여 호텔을 짓기로 결심했고 1970년 11월 13일 정부는 롯데제과에 3개월 제조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도쿄에 머물고 있던 신격호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서울에 호텔을 지어 호텔 사업을 하면 롯데제과의 정지 처분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1973년 롯데호텔의 건립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후 백화점 등 사업 확장을 해나갔고 자신의 꿈인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는 꿈을 이루고 2020년 1월 19일 9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동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중호 푸르밀 회장의 장남으로 롯데가의 망나니이자 꼴통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94년 1월 17일 영국 리치먼드대에 유학 중 일시 귀국해 친구들과 당시 최고급 대형차 현대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소형차 기아 프라이드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는 걸 보고는 이런 싸구려 프라이드가 재수없게 꼬이네요 라고 하며 그 차를 세운 후 탑승자 2명을 끌어내리게 한 후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해 뇌출혈 전치 8주라는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틀 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경찰에 잡혔지만 몰려온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경찰도 눈치를 봤는지 방관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서지 않고 피해당한 것이 없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를 피해 재벌가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었으리라는 뒷소문을 남기며 집행유예로 끝이 납니다.
1997년에는 코카인 복용 및 대마초 흡입을 하고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하지만 재벌가인 집안의 백으로 인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로 끝이 납니다. 집안에서 구해주기는 했지만 집안에서도 대략 이때부터 신동학을 사실상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999년 3월 9일 자신의 할아버지 신진수의 묘를 도굴한 범인들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도중 롯데가에서 유일하게 혼자 난입해 할아버지를 2번 죽인 놈들, 한이 맺힌다 할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언과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사안이다 보니 다른 일에 비하면 그나마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저러고 싶을 거다. 이해는 조금이나마 간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후 꼴통답게 또 사고를 쳤는데 2000년 10월 26일 오전 2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로 자신의 배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 자신을 붙잡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혀 구속되게 됩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합니다. 돈도 많으면서 왜 회사 법조팀을 대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는 여론의 논란 끝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는 합니다. 결국 2001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그에게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여러 번의 사고를 쳤지만 번번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과 달리 징역형을 받은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 후 여자친구와 태국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2005년 6월 태국 방콕의 한 콘도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6층 베란다에서 추락사라는 다소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사건 당시 그를 은혜가시처럼 여기던 롯데가 측이 청부살인으로 그를 죽였다든가 여자친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신동학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노려 살해했다는 등의 별의별 음모론이 돌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사고로 간주하며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싶었던 남자, 그리고 그가 올린 마천루 롯데월드 타워에 관한 영상입니다. 신격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 롯데그룹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이며 울산 울주군 출생입니다. 홀수다레는 한국에서 짝수다레는 일본에 머물며 그룹을 경영해 대한해협의 경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재벌 총수 중에서는 정주영과 함께 다수성가 재벌로 유명합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하며 커팅 오일, 밥솥 등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지만 재기에 성공하며 광복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롯데그룹 일궈냈습니다. 그런 신격호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천루 롯데월드 타워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에 위치한 빌딩으로 시그니엘 서울호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로도 유명합니다. 지상 123층, 높이 554.5m로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며 전체 면적은 309.54제곱미터입니다. 1987년 롯데에서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서울시 소유였고 서울시청 이전 및 여러 활용을 위해 남겨두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롯데가 매입하면서 2002년까지 지상 112층짜리의 초고층 빌딩을 완공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정권에서 롯데가 제시한 건설 계획을 비행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롯데는 1994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을 놓고 공군과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유인즉 위치가 서울공항 활주로 진행 방향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공항은 민간 항공기가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수도권 공군 전력의 핵심으로 유사시, 즉시, 대응과 대북정 보수집 등 민감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외에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며 외국 국가원 수도 국내 방문 시 이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게 되면 건물의 위치로 인해 활주로 주변 상공의 절반은 안전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작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날아다녀야 하는 공군 전투기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 기후의 변화나 기체의 고장 등으로 조종사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성남, 분당, 용인 북서부 일대가 고도 제한에 걸렸던 것도 서울공항의 중요성에 예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허가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서서히 타협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공군에서 제시한 게 지상 143m 36층짜리로 하면 허가를 해준다고 했지만 롯데그룹에서 기본은 450m 108층이고 양보하더라도 376m 100층 더 이상 양보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사실상 롯데 측에서 이 부지를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착공은 했으나 공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 도곡동 삼성타운타워, 여의도 21세기 파이낸스 타워와 더불어 서울의 3대 마천루 프로젝트 중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였고 이는 2000년대 말 서울에 추진되던 7개의 100층 마천루 프로젝트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2007년경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됐지만 국방부와 공군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남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동편 활주로 각도를 7도 정도 틀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조 2억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와 공군 측의 의견이었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줄 알았으나 롯데월드 타워는 2009년에 555m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CEO, 서울시장을 지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과감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활주로의 각도를 약간 틀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이었고 허가의 조건은 활주로 공사 비용을 롯데그룹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활주로 공사
공사 비용을 공군에 부담시키려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롯데의 입장은 공군 활주로를 공사하는데 현역병을 쓰면 사실상 공짜이며 인건비도 절약되지 않겠냐는 식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었고, 일개 사기업을 위해 국방력을 낭비시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세계 징용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며, 롯데의 방안과 공군의 방안은 각각 1천억, 3천억 원으로 매우 극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임직원 그 누구도 국방안보와 관련해서는 현역 군인의 직속상관이 아니며 들어줄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고, 롯데그룹의 입장이 만약 실현되었더라도 논란의 여지 없는 절대적인 롯데그룹의 미친 짓이었습니다. 더구나 활주로 같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토목공사는 어림도 없는 일이며, 육군 공병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장비 사용료 또한 엄청났습니다. 이 자체로도 막장이었지만 더 한심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공군의 반발과는 별개로 이런 막장 시도에 대해서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징병제 역이용 문제로 정부가 롯데와 각을 세웠다는 기록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대립은커녕 반발하는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하는 등 국가 안보보다 민간 기업의 이익 염원을 이뤄주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를 내준 꼴이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했듯이 비행장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 중에는 대북 정보 수집에 나서는 정보 전기들도 있는데, 외부의 발표 자체를 잘 안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걸로 추정되며, 이렇게 서울공항이 매우 중요한 공군 시설이다 보니 성남시 국부, 서울 송파구 일대에는 전부 고도 제한까지 걸려서 원래는 3층 이상짜리 건물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은 전시의 주한미군을 비롯한 공군의 주요 작전 거점이 되는 곳으로, 전투기들이 이착륙 중에 급작스럽게 급기동을 하게 될 경우 이 건물이 기동에 방해가 되어 전투기가 위험에 빠지거나 회피 경로가 제한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롯데월드타워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원래 서울공항에 주둔 중이던 KA-1 웅비 대대가 하비행단으로 이동 배치되게 됩니다. 서해상에 북한군의 공기부양정 저지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인데, 오히려 더 동쪽인 원주시로 이전 배치됨으로써 유사시에 작전 공역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 착공을 반대했던 공군 참모총장이 경질되면서 정부와 롯데 간의 협의 과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활주로 공사 비용 및 KA-1 부대의 이전 비용, 활주로를 틀긴 했지만 만약이라도 위험할 수 상황을 고려한 이착륙용 항법시설 확충, 기타 추가비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을 롯데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문제 때 지역 주민들 중에도 롯데의 편을 드는 이들이 많았는데, 롯데 덕분에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남 비행장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고 미군 VIP만 쓰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며, 성남 비행장 자체의 폐쇄까지도 바라며 롯데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고도 제한을 푸는 게 아니라 롯데를 위해 성남 비행장 활주로를 틀어버리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건설 당시 공군과 롯데가 합의한 내용 중 항공기 충돌 시 사실상 공군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지만, 2018년 12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롯데 사이의 검은 거래 여부를 감사해도 확인 어려운 데다 국토교통부의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했지만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공군의 비행 안전 영향 평가에서도 롯데타워의 높이는 서울공항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공로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계획부터 34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롯데그룹과 서울공항의 활주로 문제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고, 결국 신격호의 수건 사업인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은 시작되게 됩니다. 바다 균열에다가 구조물 추락,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까지 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제2롯데월드. 호수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인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지만, 롯데타워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시공 중인 롯데월드타워 5, 8, 9층의 메가 기둥 11곳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균열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별될 정도였고,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감리사인 한미글로벌 측은 문제의 원인과 부담 유무를 파악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으나, 롯데건설 측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후 12월이 되어서야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3일 만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육안으로만 안전진단을 행했을 뿐 정밀진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발견된 균열의 수가 계속 늘어났고, 보수 보강 보고서에는 균열이 총 127개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롯데 측에서 시공법을 바꾸어 균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시공법을 바꾸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정도의 추가 절차와 안전검증이 필요한데, 시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다시 롯데 측은 컴플리트 기둥 표면 일부의 국부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2월 16일에는 롯데월드타워 44층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에 의한 화재로 추정, 인명피해 없이 25분 만에 진화되었고, 2월 17일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약 일주일간 47층의 공사가 제한되었으며, 47층 이외의 실내 공사에 한해서는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공사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한 수백 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용역 보고서도 같은 해 5월에 발표됐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공사 시작 이후 계속해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싱크홀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4년 롯데월드 주변 도로가 움푹 패이는 싱크홀 현상이 실제로 발견되었는데 이것과 석촌호수와 관련이 있느냐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청과 롯데그룹은 롯데월드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롯데 측은 석촌호수의 수위가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강물을 끌어 수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석촌호수는 한강의 중심지류였던 송파강을 1970년대에 매립하면서 호수가 되었는데 이 땅을 매입할 때 롯데가 공사하고 관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과 롯데월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던 것을 2013년 8월경부터 호수의 물이 한 달에 15만 톤씩 사라지는 등 수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MBC의 보도로 논란이 되면서 싱크홀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후에 롯데월드에서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석촌역 근방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지하수 유출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시는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 문제가 9호선 공사와 롯데월드타워 공사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분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수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 싱크홀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6월 25일 공사장 구조물 ACS가 최상층부에서 탈락, 저층부로 추락했습니다. ACS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함께 추락해 사망하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10월 1일에도 11층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지상으로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4년 4월 8일 엔터테인먼트동 12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의 압력을 점검하던 중 이음매 부분의 공기압으로 인해 튕겨나온 배관 뚜껑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추정되며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9일 합판과 스티로폼 등 건축 자재가 바람에 날려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낮 12시경 쇼핑몰동 8층 롯데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 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 사고 상황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발견 당시의 상태로 보건대 추락사로 보인다고 롯데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4월 근로자 사망사고와 이번 사고 둘 다 소방서에는 신고되지 않아서 롯데 측이 사고의 축소, 은폐를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롯데 측은 지정병원에만 연락, 119에는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지정병원이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그쪽에만 연락했다고 했지만 KBS 취재 결과 사고가 나도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인부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고를 기점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이 병원은 이미 7차례 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에 실시한 민관 합동훈련에서는 119 소방차가 3분여 만에 도착하였으나 이번 사고 때의 지정병원은 신고 후 15분이나 걸려 도착했습니다. 신고에 걸린 시간은 7분으로 전문적인 응급조치는 사고 후 22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릴 가능성이 있었을 생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된 셈이며 통상적으로 사고 시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 확률을 대폭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 직후 119를 불렀다면 사고 4분여 만에 전문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살아날 확률은 대폭적으로 높아져 롯데 측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건물이 100층에 진입 후 단 며칠 만에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의 정도가 골절 정도로 그치는 수준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오전 9시 8층에서 전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감전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롯데월드의 건축적 문제라기보다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사고와 관련 롯데 측에 구두 경고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1명이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근로자 영호 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5년 9월까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2명이 사망, 행인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통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업체에서 관리노동부는 간접 관리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고가 발생, 안전관리를 노동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2016년 9월 법원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롯데건설 임원들의 업무상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1롯데월드 신축공사 총괄 책임자였던 롯데건설 허모 상무는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고층부 현장 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던 최모 상무는 금고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였던 어인터내셔널 공사 현장 소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롯데건설과 어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후에도 끊임없이 바닥과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 롯데시네마 진동사건, 아쿠아리움 누수 사고 등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2015년 2월 15일에 운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사진작가 비탈리 라스카로프와 그의 동료이자 절친인 러시아의 사진작가 바딘 마코로프가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 안전장비도 없이 건물 타워 크레인 꼭대기까지 몰래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미 롯데월드타워 침입을 예고해둔 상태라 건설 현장 주변에 대대적인 보안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고 조만간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롯데 측은 동영상에 공사 현장의 기밀이 드러날 경우 영상을 신고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롯데월드타워 주위에 있는 외벽이 일반인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쉽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화재 사건, 조기 개장 사건, 전망대 엘리베이터 고장 사건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의 랜드마크 마천루 롯데월드타워의 건립 과정을 알아봤습니다.